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정말 새해 맛이 나네요. 아주 시원하게, 간만에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빨간 불 맛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계속 갈 건지 그게 또 궁금해지는데 오늘도 세 분 전문가와 함께 경주마 달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궁금합니다. 오늘 빨간불 시원하게 간만에 올라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의 상황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세 분께 공통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네요. 네, 우리 출발은 그냥 좋지 않았었는데 지난주 월요일은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증시만 열렸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한 수요일 정도가 지나면서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도 되게 훈풍이 좀 불어오는데요. 사실은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뭐 돌았었다 말하기는 조금 모호하지만은 주말에 미국 증시가 반응한 걸 보니까 약간은 이제 좋은 거를 좋게 해석하려는 뉘앙스도 좀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생각 오늘 보니까 2350, 7 빵빵 그리고 네. 6만, 코스피가 2,350포인트, 코스닥이 900포인트, 700포인트,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회복했는데 내용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올린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거, 그리고 네. 오늘의 환율이 1,25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외국인이 주식을 사니까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주식 사는 가장 선순환적인 그림으로 왔기 때문에 1월 2주차 출발입니다만은 되게 기분 좋은 1월의 어떤 약간 이런 말도 하고 싶네요. 약간 러시아가 지난주에 러시아 뉴욕으로 크리스마스를 지내더라고요. 네, 네. 이제부터가 1월 효과로 갔지 않겠느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최영석 매니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 오늘 증시 참여한 분들 다들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하셨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최근 시장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자식을 다소 잃고 있다가 네. 오랜만에 강한 반등 나와서 기분 좋은 하루였고요. 일단 미국 시장의 금리 정책 자체가 워낙 공격적이었다 보니 시장의 투자 참여자들이 많이 위축되었던 상황에서 시장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속도 조절되는 힌트들이 조금 나오면서 시장이 진정을 하는 모습이고요. 기분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은 연초의 시장을 보면 미국보다도 사실 중국과 한국 같은 아시아 마켓들의 상대적 강세가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월가가 됐던 국내 투자들 사이에서 이제 아시아의 시대가 왔다. 올해의 시장에서는 아시아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당연히 중국과 밀접해 있는 국내 시장 역시도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예.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내의 다양한 대형주들이 올해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아시아장의 상승 말씀해 주셨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미국이 안 가도 중국의 엔진이 가동되면은 우리 증시 계속 좋을 거다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좋은 지표가 하나 날라 들어왔죠. 뭐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3.5로 떨어졌으면은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왔단 말이죠. 재밌는 건 197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의 관계에 있었어요. 임금 상승률과 그다음에 실업률이 말이죠. 근데 이번에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하락했다라는 건 연준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블러핑을 치고 있는 파월 이번에도 과연 이 수치들을 외면할 수 있는가 그리고 12일 날 나올 CPI 지수 12월 CPI 지수마저도 기대치만큼 나와준다라면 소위 이제 저는 급등장사가 계속 연출된다. 네. 드라마 카지노를 좀 빌려보면 플레이어에 계속 베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유는 플레이어가 빨강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최근 시장 상황 세 분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오늘 기뻐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CS 네. 열려 있고 그리고 CS에 이어서 JP 모건 컨퍼런스도 시작이 됐는데 그 의미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CS 같은 경우는 물론 사실 이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네. 있고요. 주말을 통해서 속속 매체를 놓고 보면 역시나 모빌리티 쇼였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줄 수가 있었고 뭐 가전이나 이런 것도 좀 되게 좋았는데 사실 이제 그 관심이 과연 CS라는 가전 박람회가 JP모건 컨퍼런스라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갈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사실 국내 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T 바이오센스 아니면 유한양행 주요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참관합니다. 그리고 초청으로 참가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조금 모이긴 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현재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오늘부터 미국 현지 시간으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다 할 또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고 또 이제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CS 같은 경우는 가전 박람회이기 때문에 신기술이 선보이게 되게 되면 주가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예. JP모건 헬스케어는 말 그대로 바이오 임상의 논문 학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서 과거에는 CS 관련계 참여한다고 하면 주가가 우후죽순 움직였습니다만은 지금 정시에서는 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약간 아직까지 한국 정시에서 뭐 관련 이슈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약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3년 만에 대면 개최됐다 이런 자체가 또 의미를 갖는 것이겠고 CES에는 우리나라 기업 100여 개 기업이 나가서 성과도 좋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헬스케어 업종에는 가장 중요한 메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연초에 컨퍼런스 미팅을 통해서 대면 미팅의 결과물들이 보통 1분기 중으로 뭐 라인 센스아웃 딜이나 계약을 통해서 구체화되게 되는데 헬스케어 업종의 투자자들에게 이런 메인 딜, M&A 딜이 어느 쪽에서 터지는가가 그의 트렌드 결정에 좀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항암제 관련해서 중요한 힌트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혹은 다른 기존들의 중요한 M&A 딜이 나오는지를 보면 한 해의 트렌드를 좀 볼 수 있고 올해도 아마도 항암제 관련 밸류체인들이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머크나 모더나 같은 기업들이 협업하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년 연속으로 메인 게스트로 초대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주로 뭐 CES도 그렇고 JP모건 컨퍼런스도 그렇고 앞서간 기술들을 선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혜를 입는 것들은 대부분이 성장주 섹터가 될 텐데 지금 분위기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괜찮은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일단 연구개발비를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서 노력을 해왔는가가 네. 중요할 것 같고요. 신뢰성의 회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5대 제약사,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유한양행, 뭐 녹십자 등등 기술출 따왔다가 계약 파기돼가지고 주가 급락이 나온 네. 또 적도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은 있는데 아까 뭐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는 알츠하이머, 항암, 비만, 당뇨 비만 이쪽으로 굉장히 이슈가 잡히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종목명을 좀 언급해도 되나요? 네, 그럼 예. 앞타바이오라는 기업이 좀 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두고 있어요. 이유를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작년 11월에 미국 신장학회에서 이 신약 이름이 아이 수지 낚시부라는 제약 이름인데 네. 신약 이름인데 임상 2상 결과를 두고서 미국 신장학회에서 올해의 가장 핵심적인 임상 연구 발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JP모건 헬스케어로 지금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헬스케어 결과를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주목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초부터 이제 기분 좋은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더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일 동안 순 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액수를 보니까 1조 2천억 원입니다. 외국인이 돌아온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매력적일 수 있으니까. 우리 장이 매력적이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포함해서 1조 2천억, 오늘까지 네. 합산해 보니까 대략 1조 8천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연초 들어서 이건 사실 바이코리아의 성격이 좀 있어요. 종목들을 자가만히 보게 되면 네. 섹트에 대한 매수라기보다는 SDI라는 배터리, 카이라는 항공주, 한전이라는 뭐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그다음에 금융회사,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카카오까지 잡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사실 드론 자체가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보고 유틸리티를 보고 금융회사를 보고 했다기보다는 한국 주식을 지난해 하반기에 좀 비운 이후에 다시 좀 채우는 성격이 좀 있고 그런 관점을 본다면 제가 장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게 지금 1월달 초선 장세 주인이 만약 기관이었다면 퀘스천 마크를 많이 던졌을 수가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밸런스 조정을 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죠. 저기 네. 보면 두 종목이 두 섹터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안 보일 거고 아마 바이오가 안 보일 거예요. 네. 그 말을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좀 작년도에 나빴던 섹터에 대한 매수 그리고 올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섹터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에 들어오는 매수 강도는 상당 부분 조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고 기관은 SK하이닉스 또 개인은 삼성 SDI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첫 번째는 외국인의 자금 성격 자체가 패시브다 보니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네. 기본으로 시총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한 선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해서 봐야 될 건 반도체 업장의 경우에는 시클리컬이다 보니까 보통 시장의 실적 우려나 가격 자체가 과도하게 하락했을 때 외국인이 바텀 피싱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가격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보니 더 선호하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주식을 살 때는 국내의 원화가 지나치게 약세로 밀리면 환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입하기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원화의 약세 자체가 조금 진정되면서 가격 하락에 밀렸기 때문에 환율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변했다고 보고 시장 진입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산 종목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반도체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순이익도 감소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좀 불안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많이 샀고 그리고 6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더 갈 것인가? 삼성전자가 계속 갈 것인가? 6만 전자 초반에 만족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 네네. 윗단에서 잡았기 때문에 네. 가장 궁금한 건 지금 계속 가느냐 네.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를 여쭤보신 거죠. 네. 네. 뭐 우리 시청자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7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일단 7만 원이 기준선이고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 가장 공포스러운 자리에도 제가 역발상으로 지금 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죠. 예. 외국인들은 이미 선반영된 가격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면서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건 오늘 수급을 보면 시장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없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 매수 위주로의 수급이 들어왔고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비차익 거래가 지속된다라면 2, 3일은 더 상승이 나올 텐데 2, 3일 뒤에 어떤 실질적인 돈이 들어와서 거래량을 띄우면서 강력한 시세 파동을 낼 수 있는가 여부는 일단 CPI 결과 네. 12일 날 있을 CPI 결과 발표 여부에 달려 있다. 그때 이제 거래량이 멋지게 세워지면서 올라간다면 이제 기둥이 하나가 세워진다고 보시는 게 맞고 저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삼성전자 1차 목표가는 7만 전자 그리고 7만 전자 달성 후 제가 이재용 회장님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8만 원을 2차 목표가로 올리는 그 과정들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1차 지지선 7만 전자다.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조금 밀리면서 다시 반격할 수 있다. 뭐 이건데. 네네.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8만 전자 때 들어간 분들도 많은데 엄청 많죠. 7만 전자에서 다시 뒤로 가서 6만 전자 막 이렇게 가면 견디기 힘들 수도 있어요. 네네.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8만 전자한테 먼저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개별 잡주라고 제가 표현을 하자면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네. 뭐 한 발 갔다가 반보 물러섰다가 다시 두 보 갔다가 한 보 물러서다가 갑자기 10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성, 파동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상방으로 열려 있으니까 조금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어차피 대다수 쫙 위에 이게 목표가 아니 단가가 평균 단가가 쫙 위에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올 한 해 업무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그러다 보면 또 주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예. 또 변화가 생기면 또 경주마에서 또 다양한 분들이 다른 의견들도 주실 거니까. 네. 거기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흔들리지 마라. 그렇죠. 예. 지금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두 달 작년 10월부터 얼마나 괴로웠어요. 근데 주가는 결과론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무의미한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정말 저는 외국인들 수급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를 산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기관도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적자 전환한다고 그러는데 또 그걸 산단 말이죠.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많이 내려온 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 이야기냐 하면 아마 올해 증시의 주요 하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완전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그게 바로 역발상인데요. 최근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실적 추정치 발표를 했고 미국은 이번 주 후반부터 이제 금융주 발표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요 테크주들은 설날 쉬고 나서 4분기 실적을 발표될 건데 이미 증권사에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높이를 계속 내려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결정적인 트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FM 가이드에도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한 달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주가 추정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내려간다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실적 관점에서는 상저하고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역기조 효과로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시장도 약간 그런 데 베팅하는 거고 외국인들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에 대한 제 의견을 보면 사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반도체 스마트폰 이렇게 분석하면 좀 투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패시브 자금이면 둘이 합쳐서 삼성전자 코스피에서 대략 22% 정도의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하이닉스가 5% 전후라면 얼추 30%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이걸 사고 말 때는 반도체 단순하게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이슈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의 상대적 매력도가 지금 세계 증시에서 가장 상승력이 좋은 게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네. 그만큼 테크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중국의 위로 코로나가 계속 가속화됐을 때 한국의 반도체가 빨리 돌아설 수 있는 이런 게 복합적이거든요. 그 관점으로 좀 장을 보시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또는 뭐 다시 5만 원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을 세우라면 저는 지금 생각한 6만 원 전후에서는 계속 이거는 왜냐하면 시장을 좋게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좋게 보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어느 시점에도 사도 될 것 같다. 그 근거를 좀 붙이자면 일단은 외국인이 바라보는 이머징 시장의 상대적 매력도가 충분히 당분간은 미국보다 높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작년 말에 삼성전자가 6만 전자 넘어섰었죠. 그래서 기대감이 있어서 그때 또 담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5만 원대 중반까지 또 밀렸어요. 그런 아픔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실적 발표가 계속 예상이 돼 있는데 4분기 글쎄요 그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4분기 상장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은 많이 낮아져 있고 네. 다만 다행스러운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사실 이익의 절대값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 대비해서 더 좋은가 나쁜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미리 내려가 있다는 것, 시장의 컨센서스가 내려가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를 대비하는 좀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제가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4분기 기업이 전망 자체는 조금 부진할 거고 실제로 나온 값 자체도 어닝 쇼크는 일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이유를 본다면 기대값이 충분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보다 약간만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수급이 조금 돌아서고 기업들의 주가가 좀 턴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대값 자체가 낮아진 거에 너무 미리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본다면 안 좋게 나올 실적에 대비하기에는 좀 충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충분히 내려가 준다는 건 투자 입장에 그렇게 악재로만 볼 이슈는 아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전망이 기왕에 굉장히 그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는 이미 선 반영이 된 감도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감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 먼저 선행으로 다 네. 빠져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먼저 그걸 보여준 거고 매니저님이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서워할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밸류에이션으로 외국인들 지금 앞뒤 안 가리고 막 저가에 주워 담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안타까운 건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도를 바닥권에서 했다라는 게 아쉽고요. 물론 이제 일반 개인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와야 증시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거지만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결과는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겁먹을 건 없고요. 네. 오히려 악재 소멸로 인식을 하면서 1분기는 또 좋은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그게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물가는 좀 높고 물가는 여전히 높고 아마 이번 주에 미국이 물가를 발표를 해도 네. 미국의 CPI는 7.1%에서 떨어진다 해도 6% 중후반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CPI도 이제 5%대로 떨어지긴 할 겁니다만은 일단 기정 사실로 놓고 보는 거는 미국이 2월달 초에 금리를 속도는 조절하겠지만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터미널 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사실 터미널 금리가 연준이 5%를 넘을 수도 있고 사실 확률적으로는 지금 4.5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금리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면 아마 맥스는 5%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이번 주에 있습니다만은 그렇게만 놓고 보면 이 경기 침체, 뭐 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은 자명한 것인데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지금 우리나라 2023년인데요. 이거를 1년으로 놓고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3년 전과 똑같이 해보면 2020년도 상반기 때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2000 하반기 때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주가는 올랐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증시 많이 올랐는데 네. 그 2020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그 실적 쇼크를 그 이듬해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부터 부담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짜 맞춘 듯이 21년 6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걸 역으로 해석하게 보면 지금 실적이 나빠도 주가가 움직이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나빠도 용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종목도 한 50%, 30에서 50%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IMF 총재라든지 유럽 중앙은행 총재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럽과 중국과 미국의 경기 침체를 걱정할 겁니다. 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주가의 선행성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미리 훅 빠진 섹터나 기업들이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멘텀은 살아있지 않나 그렇게 네. 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또 중요한 포지션이 금융주입니다. 지금 금융주를 많이 담고 있는데 금융주는 실적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냈죠. 네, 맞습니다. 아마 새 시장 열리고 국내 시장에서 좀 두드러졌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시장 불안감으로 대형주들이 많이 낙폭을 키워갈 때도 오히려 금융 지주사들은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대로 수급을 독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국내 은행주들 같은 경우 글로벌리 다른 은행 기업들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대 마진 자체가 최근에 커지고 있고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마진 확대폭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을 좀 독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을 위치로 보더라도 보통 미국이나 글로벌리 은행주들의 평균이 PBR 1.2배 정도 거래되는데 국내 은행주들이 이제 겨우 PBR 0.4배 정도라서 아마 외국인 입장에선 그 어떤 섹터보다도 상당히 저평가돼서 매력적인 먹거리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최근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우리 개인들은 많이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네. 반대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또 마진이 늘어난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연초의 수급을 좀 독점하면서 시장에서 돋볼 정도의 수익률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하고 이러면 저는 건설주가 갈 줄 알았는데 부동산 정책 나오면서 금융주가 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영향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보다도 최근에 이슈를 보면은 주주 환원 정책 이슈가 네. 나오면서 네. 수급이 단기적으로 뭐 네. 저평가가 엄청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제 증권, 은행, 건설 이 세 개가 같이 올라갈 때 이 업종을 네. 트로이카 업종이라고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은행과 증권 금융업들이 같이 살아났던 시기였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실적 피크아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 금융주는 저는 뭐 작년까지는 실적이 좋았겠지만 앞으로 대출이 더 늘어나서 또 어떤 대출을 원활하게 받고 또 이자도 원활하게 받는 그런 관계가 될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 있고 또 이렇게 되면은 피크아웃을 논하면서 주가가 다시 고점을 찍고 저는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라이언스 펀드인가요? 헤지 펀드인데 결국에는 주주 친화 정책을 외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헤지 펀드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여론몰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과거에 론스타도 그랬고요. 모든 헤지 펀드들은 무조건 돈을 벌자 쪽입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주주를 위해서 정책이 바뀔까 의구심이 들고 있고 실적이 피크아웃 되는 지금 시점이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창환 대표 우리 경주마에서도 한번 경주마에 와 주셨었죠. 근데 금융주가 가는 이유가 우리가 이 대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대출을 좀 더 사람들이 받지 않을까 그리고 예대 마진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정민 대표의 생각 비슷한데 금융주 상승은 사실 주주환원 정책에 포커스가 있다고 봤고요. 주중하는 정책에. 자, 부동산 대책은 저희 뭐 짧은 소개를 잠깐 말씀드리면 과연 부동산 그러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면 강남 3구와 용산은 풀지 않습니다. 네. 풀지 않고 그럼 이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규제 해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규제 해제가 되고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는 제가 알기로는 실수요자보다는 사실은 갭 투자를 위한 갭 투자의 활성도가 높아질 때 은행들이 주담대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 만약에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포함해서 부동산 대출 푼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늘지 않습니다. 왜? 담보대출 이자 자체가 지금 한 2년 전 2.3%에서 5% 중반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단순하게 부동산 규제 쪽으로 본다면 조금 이정민 대표 말대로 리스크할 수 있고 마침 아까 포인트 잘 잡아주신 게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이미 지금 하고 있겠군요. 네. 얼라인 파트너스가 지난 일주일 전에 7개 금융회사에다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이게 사실 협박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주주 이익의 50%를 환원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설상가상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외국계 지분이 50% 육박하고요. 5대 금융회사는 전부 다 외국계 지분이 50% 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금융회사들의 외국인 매수의 적극적인 매수는 심리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으나 내용적인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주 환원 정책, 이게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금융주는 근데 대부분 아마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아요. 그만큼 무거운 주인데 지금 상태에서 개인들이 담아볼 만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보고만 또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이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사실 금융주가 시장의 기대를 좀 형성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결국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못 보여줬고 네. 신사업에 대한 기대를 못 보여줬던 게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은행주들 평균이 PBR 1.2배 정도에 거래되는데 국내 은행주들이 워낙 무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금융주들은 대부분 배당주를 대표할 정도로 배당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줍니다. 네. 주주 환원율이 대략 65% 정도, 연간 이익을 100억 번다고 하면 65억 정도는 주주에서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국내 은행주들은 사실 그동안의 배당 환원율 자체가 100억을 벌면 25억 정도, 나머지 70억 정도는 대출을 확장하거나 마케팅에 써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만약 발생할 수 있다면 사실 재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특히나 최근처럼 근무 환경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사실 금융 상품의 수도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대 마진뿐만이 아니라 금융 상품 영업을 통한 마진 자체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예전보다 금리 영역이 다소 높아진 상황에서는 국내 은행주들 역시 어느 정도는 저평가 국면을 해소할 수 있을 거다. 네. 개인적으로는 약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같은 것도 괜찮죠. 맞습니다. 배당 상황 자체가 사실 올해부터는 약간은 더 상향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러한 트렌드가 강화된다고 하면 국내 은행주들 역시 배당을 좀 대표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기대감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금융주를 담을 때는 은행주 담을 때는 야 은행 망하겠냐 그냥 길게 가져가 그러면 거기서 배당 나오니까 손해는 안 봐 맨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정도 하자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멈칫하게 되는데 오늘 금융주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외국인들이 이제 담아내는 주식들 보면 실적이 부진한 삼전 그리고 실적이 괜찮은 금융 이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가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게 뭐 역발상 투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역발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하는데 어떤 네. 날은 10마리 팔리고 어떤 날은 한 마리 팔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이란 존재 그 가치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가치를 봤을 때 과연 지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판단을 내릴 것이고 네. 과연 개인들이 겁을 먹고 이 주식을 안 들어올 것이냐도 봤을 것이고 야,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공포 분위기 조장한 거 아니야? 하고 시동 타이밍이 왔으면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순양그룹들 전반적으로 네. 삼성 SDI, 삼성전자, 네.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해서 이쪽이 선봉장에서 먼저 시장을 리드할 거로 네. 좀 보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 섹터들로 같이 분위기가 따라갈 겁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을 때 공포 분위기 계속 내놨지만 결국 잡아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네. 결국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내놓는 뉴스인지도 한번 반드시 생각해보고 또 아무리 좋은 뉴스도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닌지도 반드시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생각됩니다. 4분기 기업 실적 조금 더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담고 있는 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니까 그 실적 한번 보죠. 카카오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6%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역시 마이너스 19% 영업이익 감소가 예고된 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빅테크 관련주 연초부터 제동이 걸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으면 좋을까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제 실적 전망치가 낮다는 건 현재 실적의 메인 캐시카우가 경기에 민감한 쇼핑 업종이라든 이런 게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네. 지금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놓고 들어가면 악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이버 네. 같은 경우는 포시마크 인수를 어느 정도 원래 3월에서 지금 앞당기는 그림으로 가고 있죠. 1조 7천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네이버의 현 캐시카우를 봤을 때는 전부 다 단독으로 들어가기에도 있는 자산 다 팔아야 될 정도입니다만은 약간은 지금 네이버 카카오의 흐름 자체가
성장주에 대한 제가 주가 흐름에서 반성을 해봤는데 거의 미국 국채 수익률 변동성과 거의 동행을 합니다. 어제 주말에처럼 미국에서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 기술주가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은 지금 실적에 대한 이유보다는 실적 때문에 많이 내려왔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40에서 50% 내려왔으니까 모멘텀 플레이를 좀 붙였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카카오엔터가 빈산만으로부터 투자 받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의 주가 흐름 자체가 워낙 견조한 것도 카카오 주가 상승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포시마크 이슈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장주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 자체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이버나 카카오도 지금의 시장 상황에 맞게 실제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는 건 사실인데 그 안고 가는 성에도 기술적 반등 측면은 더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악화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국제적으로 공급망이 좀 안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상승했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게 이제 소비 위축이라는 것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이제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처럼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공급망 교란 때문에 기업들이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은 생산을 가파르게 회복해도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 근원에는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미국을 보나 국내를 보나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쪽이 내구 소비재, 특히나 우리들이 가전, 우리가 사용하는 냉장고나 TV 혹은 휴대폰 같은 물건들을 예전에는 조금 소비를 좀 원활히 하면서 조금 자주 교체했다면 요즘은 한 5년 쓰던 거 10년 쓰고 10년 쓰던 거 15년 쓰자 약간 교체 주기 자체가 조금 딜레이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들이 오히려 지갑을 좀 빨리 닫게 만드는 건데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선 반도체 업종이 됐던 다른 업종이 됐던 어차피 계속해서 비용 부담이 쌓이게 되고 매출액의 급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됐던 국내가 됐던 리세션의 영향들 중에 가장 좀 클라이막스가 소비 위축이 될 것 같고 그 부분들이 사실 올해 상반기 역시도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불안감을 좀 키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올해는 아시아를 눈여겨봐라. 아시아 시대가 될 것도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 중국 얘기 좀 하죠. 중국이 비장을 풀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중국의 입국 제한이 해제되는 날인데 34개월 동안 국경문을 빗장을 걸어 잠궜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열립니다. 리오프닝 말씀도 그때 해주셨었는데 네네. 과연 이제 쭉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아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필요도 간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네.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바꾸지 않고 있죠. 예. 계속 그것을 유지한다는 얘기고 아마 사망률이 나와도 그것을 수치를 속여서라도 계속 떨어져 있던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최근에 발표된 PMI 지수도 보면은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경제 성장에 포커싱을 맞출 거고 엔진 가동을 멈추지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뉴스 많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쌓였던 소비가 폭발되면서 인당 한 20-30개씩 택배가 막 문 앞에 쌓여 있는 지금 엄청난 소비 시즌이 시작됐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본 건 그러면 우리 입국을 해서 PCR 검사를 받아서 국내 면세점을 갈 만큼 그렇게 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의 욕망은 그걸 뛰어넘는다. 반드시 왔을 때 PCR 검사 확인 받고 백화점이나 면세점을 가서 소비를 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 관광객들은 너무 많이 오면 좀 우리가 불편하지만 소비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많은 입국자 수들이 증가가 되면서 PCR 양성 검사는 한 15% 나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진작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쓸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관련주들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열렸다는 것이 외국인들이 중국 들어갈 때 또는 중국 자국민들이 밖에 있다가 들어갈 때 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유럽도 네. 그렇고 중국인들이 그 나라로 갈 때, 해당 나라로 갈 때는 검사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한 예의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했었고 예. 우리도 입국 거절을 당했었고 미국에 이렇게 막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서로를 위해서 어떤 에티켓이라고 봐야겠죠. 홍콩, 마카오 이런 데도 다 풀린 거죠 지금. 풀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리조트 회사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마카오의 지분을 매출액이 마카오에서 70%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리조트 관련 미국 기업도 주가가 막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PCR 검사하는 건 당연한 거지 PCR 검사 한다는 것 자체가 악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럼 오늘 중국 본토하고 항생지수 오름폭도 상당했습니까? 제법 갔습니까? 네, 뭐 오늘 최근에도 중국 증시는 상당히 강세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예정됐던 수순이었다 보니까 오늘 뭐 중국 증시 반응이 이제 워낙 우리가 한 달 이상 중국의 어떤 뭐 위드 코로나에 좀 적응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주말에도 보면 중국 매체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가 뭐 6천 명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시장은 사실 그 부분을 숫자를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중국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정책의 변화는 시진핑 세 번째 연임 이후 거의 아마 뭐 사실 서류적으로 보면 이는 위드 코로나고 리오퍼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엔데믹 선언 같은 경우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뭐 한국으로 계산하면 3월 4일부터 예정된 양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공식적으로 천명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1월 8일부로 인바운드의 모든 입국을 허용한 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춘제가 보통 열흘 정도 쉽니다. 그러니까 열흘이면 쉽게 말해서 1월 12일인데 보통 이동이나 예약을 언제부터 하냐면 2주 전부터 하거든요. 거기 시점에 딱 맞춘 거예요.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바운드를 전부 다 해제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중국으로 다니고 중국, 홍콩, 마카오 그렇게 되게 되면 아웃바운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중요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당연히 공항에서 PCR 검사를 하는 거고 핵심은 중국 내에서 인바운드를 아예 그냥 열어버린 것 자체는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지금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갑자기 왜 삼성전자가 오르지? 하이닉스가 오르지까지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갑자기 엎어지겠느냐. 그거의 가능성은 중국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고 현 정책을 그냥 쭉 유지하지 않을까. 양성률 추이를 본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기준으로는 또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체제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게 이러다가도 갑작스럽게 이제 다시 막아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는 또 이제 공산화돼 있는 나라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당이 명령하면 인민은 따른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번에 설 명절 연휴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게 더 번지면 야 이거 안 되겠다 막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까? 네, 시장이 실제로 최근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워낙 안 좋은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리오프닝 정책 자체가 다시 또 폐쇄 쪽으로 선회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 정책을 했던 과거의 노력들을 보면 사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경한 형태의 폐쇄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만들었었고 상해나 베이징의 공격적인 폐쇄가 실제로 나중에 확인된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의사결정권 당국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경제에 미친 악영이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기존과 같은 아주 공격적인 급진적인 폐쇄 정책을 진행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봉쇄 정책 과정에서 뭐 정치적인 노이즈나 아니면 민중들의 반란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중국 내부의 그런 노이즈나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정책을 리오프닝 쪽으로 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 아마도 코로나가 좀 재개되고 좀 심각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봉쇄 쪽으로 만들어내기는 사실 아마도 공산당 입장에서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란 국가 자체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이 정책의 방향 전환 자체가 그렇게 민첩하게 쉽지 않은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으로 봤을 때 다양한 노이즈는 있지만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나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역시도 리오프닝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보면 중국의 수혜주, 뭐 리오프닝 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이제 간단 말이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보니까 중국의 성장주라고 일컬어지는 알리바바, 텐센트, 특히 텐센트는 엄청 많이 올랐던데요. 바닥에서부터. 네, 지금 알리바바 회장 마윈이 다시 또 등장을 하면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또 풀어주는 정책으로 선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막아놨던 걸 정권 잡고 나서 싹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골든 드래곤 지수,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라는 게 있어요. 중국 주식 관련 70여 개 가량의 종목을 합산한 지수입니다. 그게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진핑 정부에서 알리바바의 자회사죠.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엔트그룹. 엔트그룹. 네. 엔트그룹을 홍콩 증시에 상장해 주는 것을 허락해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2조 가량 큰 돈을 벌 수 있는 걸 막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문화의 특성인 것 같은데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기업을 왜 저렇게 막을까? 예, 예. 그게 의문이었잖아요. 예. 근데 뭐 그렇다 치고 지나온 세월이고 지금 다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엄청난 어떤 변화가 중국 내부에 생긴 것이고 마윈이 충성서약을 했나 보다. 그래서 사실 좀 끌려가서 많이 맞았겠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상상을 했지 않습니까? 무서운 예. 나라니까. 예. 근데 보기 좋게 이제 다시 불러들여서 예. 좋은 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고 예. 어제 기사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네. 장당 막 2만 원씩 줘야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진단 키트가 그랬더라고요. 네. 엄청난 돈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헐값이 돼가지고 네. 공장을 폐쇄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라는 네. 것. 즉 리오프닝에 대한 위드 코로나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정책들을 모조리 풀고 있습니다. 베팅하셔야 되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중국에 또 계속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가 조금 풀리더라도 중국의 부동산이 붕괴될 거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안한 건 똑같아요. 네.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중국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잠깐 2년 전에 생각해 홍다그룹도 아직도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니고요. 근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이슈를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접근 방법이 좀 특이한데 네. 중국은 이제 주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 있단 말이죠. 근데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직간접적으로 이제 중국 금융 정책을 통해서 사실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뭐 우리가 말하는 금융계 가장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2월 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중국의 과연 지금 현재 1년 만기 중국의 기준금리가 3.65% 정도 되는데 이 LPR을 내려주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6개월 정도의 분류해서 놓고 보면 뭐 직업 준비율이라든지 역 RP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금을 좀 풀어주는 흐름이 있고 조금 전에 이정민 본부장이 말한 대로 이 빅테크의 규제 완화도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네. 이게 결정적으로 중국도 헝다도 사실 올라 가면 이것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력 싸움이라고. 네, 그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마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관점에서 시진핑 체제는 지금 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을 살려서 자금을 돌게 하겠다는 이슈거든요. 그 관점으로 보신다면 뭐 사실 이거 다 생각하면 주식하기 어려운 거고 네. 일정 부분 중국도 부동산에 대한 바닥론이 조금씩은 조심스럽게나마 잡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분들은 2023년이 어떤 변화의 물꼬를 트는 그런 원년, 새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양에서 아시아로의 흐름이 시작되는 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럴 리 없다. 서양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려면 최소한 몇십 년 더 걸린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시아 쪽으로 지금 온다라고 본다면 근거는 있는 겁니까? 네. 제가 바라본 관점은 이렇습니다. 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던 절대국의 지위를 중국이 차지한다. 이것은 다소 좀 급진적이고 다소 좀 미래적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국제사회는 미국 중심의 미국이 패권을 지배하고 있고 미국의 경쟁자가 없는 체제였다면 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바라보는 건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미국에 저항하는 어떻게 보면 다원화된 국가 체제가 나오고 각 세력 간의 갈등이 나오는 구조가 된다면 기존에 미국이 가지고 있던 패권을 중국이나 다른 국가를 또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거죠. 특히나 증시 측면으로 본다면 오랜 기간 동안 미국 기업들은 전 세계 혁신을 주도하고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을 받아왔는데 그러한 수급들 일부가 중국으로 들어간다면 중국의 시장 규모에 상당히 의미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중국 시장이 2021년 1월 1일 지금까지 2년에 걸친 굉장히 길고 깊은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 예. 월가의 투자 자금 입장에서도 중국이란 국가는 매력적인 먹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중국 시장이 가장 바닥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미국이나 유럽의 자금들은 바텀 피싱 컨셉으로 중국으로 자금을 상당히 밀어 넣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레벨에서는 중국에 대한 좀 우호적인 스탠스 혹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소 완화된 그림만 나오더라도 미국 중심의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시장이 다시 좀 프리미엄을 받는 게
글로벌리하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결국 중요한 건 중국이 지금 시점에 진입할 매력이 있는가 없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워낙 긴 기간의 조정이 있었고 새해가 되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정책의 방향성이 시장을 누르던 방향에서 시장을 밀어 올리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아마도 올해는 굳이 중국을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차이나 플레이라고 불릴 만한 중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중국에 업혀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리오프닝주를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렇게 오를 것 같은 리오프닝 주 공매도를 친단 말이죠. 네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확진자 수 증가를 두고서 네. 공매도 포지션을 잡은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조심해야 될 게 네. 공매도 이만큼 있어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치를 대놓고 네. 보면은 비중이 얼마고 평균 간격은 얼마고 다 봐 이렇게 하고 대놓고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름판으로 따진다라면 패를 앞에서 이런 패를 쥐고 있어야 하고 뒤에 히든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있죠. 말인즉슨 곧 빠질 거야 들어오지 마. 네. 그래놓고 공매도 포지션은 얼마든지 빠르게 청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이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전 매매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공매도 포지션이 놓여 있다고 해서 꼭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다. 네. 본인들이 물량을 빠르게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해가지고 오히려 쇼커버링 당해가지고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효성 TNC 같은 종목군들도 너무 저평가고 좋은 기업인데 네. 굳이 공매도 칠 필요도 없고요. 효성 TNC 같은 기업들도 중국 엔진 가동 시 수입할 수 있는 기업이고 또 중국 확진자 수 증가되고 PCR 검사 이제 1월 8일부터 한다라는 소식 들려와서 빠질 줄 알았는데 오늘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LG생활하고 다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저런 지표들에 겁먹을 거 없고요. 충분히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저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놓치지 말자.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절반 정도만 좀 크게 흔들린다 싶으면 절반 정도만 매도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 그게 아니라면 저는 우직하게 저런 걸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는 주식 관심이 있으니까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슬기롭게 극복하면 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유심히 보자. 이런 전략으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한 가지 제가 팁을 말씀드리면 네. 팁까지는 아닌데 공매도 세력이 무조건 승리한다는 그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공매도 세력도 또 손실을 볼 수가 있고 공매도 하는 사람들의 투자 성향이 우리 매수하는 사람보다 더 새가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수익 구조 자체가 공매도 금액 자체가 맥스의 이익이기 때문이고 이었을 경우에 손실은 가장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데이터는 사실 약간 누적 데이터다 보니까 지금이랑은 조금 오차가 있더라도 만약에 공매도 세력들은 주식을 과연 어떻게 해서 공매도를 할까요를 한번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트 보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많은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실적이 나쁠 것이다에 대해서 공매도 앞으로 나쁠 것이다 되니까 하락을 베팅하는데 만약에 이 공매도 세력이 지금 상황에 판단을 못한다면 대부분의 아까 봤던 종목들이 대부분 쇼커버링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공매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계속 나쁠 거라는 생각보다는 공매도가 혹시 많이 쌓이더라도 주가에 만약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렵게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주가 흐름을 보시면 돼요. 주가 흐름이 올라가는데 공매도가 쌓이면 이거는 땡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해가 시작되면서 2023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중국 관련 리오프닝주에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형주가 작년에도 눌려서 못 갔고 근데 지난해에도 보면 뭐 태조 이방원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별로는 재미를 본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오프닝주를 내가 눈여겨봐야지 하는데 그것도 섹터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항공주도 있고 뭐 화장품주도 있고 있잖아요. 여행주도 있고. 맞습니다. 뭐부터 가는 겁니까? 이럴 땐 도대체 뭐부터 갑니까? 일단 시장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화장품 관련주들보다는 항공주가 단기적으로 조금 뜨거운 것 같고요. 다만 롱텀하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섹터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 섹터 역시도 과거와 조금 다른 게 중국 내부의 브랜드들이 많이 커지면서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브랜드로 승부하는 업체들은 마켓시어를 약간씩 잃고 있어서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OEM이나 ODM 방식의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들은 사실 화장품 산업 자체가 커지고 수요가 회복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브랜드로 승부하는 기업들보다는 OEM이나 OD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확인했던 건 미국이 됐던 국내가 됐던 코로나19로 소비가 가파르게 회복되는 현상을 우리는 이미 봤는데 네. 그게 가장 딜레이 됐던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거대한 소비 시장이 이제서야 열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컨셉의 투자는 현재 시점에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네. 남아서 투자 본부장님도 네네. 요런 섹터 눈여겨보세요. 간단하게. 저는 화학, 철강, 화학철.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국 엔진이 가동됐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업종, 반도체까지 해서 골고루 순환매가 들어온다 생각하고요. 이거저도 모르겠다. 뭐 삼성전자죠. 끝입니다. 아, 생각할 자고 필요가 우면하지 없어요. 마라. 예, 예. 네. 아니 꼭 리오프닝만 가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중국이 성장되면 전체 업종의 골고루 상황이 올라갈 수 있다. 자고 우면하지 말고 당신이 아는 걸로 촉지일관 가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끝으로 드릴 말씀이 그거였어요. 교토 3굴이라고 지혜로운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아, 근데 일로 매진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내가 뭐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50만 원은 여기다 가더라도 나머지 50만 원으로 한 3개 정도는 나누는 게 아직까지 네네. 괜찮은 거죠. 네네. 예. 그런 얘기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경주모가 끝까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과 정보를 나눌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올 2023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장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